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 남편과 시댁과의 사이에서 겪은 사연을 공개하려고 해요. 처음 꺼내보는 이야기라 긴장이 많이 되지만 여러분께 어떻게 들릴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듯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며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랫동안 단골이던 레스토랑의 매니저로 일하는 남편과 인연을 맺게 되어 지금은 결혼 3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이 일하는 식당은 시아버님께서 키워오신 곳으로 처음에 그 사실을 듣고는 꽤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혼한 여자의 인생에서는 당연히 시댁이 빠질 수 없죠. 시부모님도 저에게 처음엔 다정하게 다가오시며 살갑게 대해주셨지만 역시 시자는 남의 편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명절마다 고된 시집살이를 겪고 있으니까요. 자기야, 나 콩나물 사오는 걸 깜빡했어. 지금 손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앞에 마트 좀 다녀와. 명절 연휴에 대부분 며느리가 그렇듯이 저도 시댁에서 밥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1시간 전에 장을 미리 봐왔지만 깜빡하고 콩나물을 안 가져온 것을 발견한 저는 지루해 보이는 남편에게 살짝 부탁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흔쾌히 동의하며 나갈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발견하신 듯하네요. 어디 나가냐? 예은이가 콩나물 사오는 걸 깜빡했다고 해서 여기 앞에 잠깐 다녀오려고. 네 일도 아닌 것 뭐하러 네가 사오냐? 어제까지 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오늘은 쉬어라. 부부 사이에 제 일과 남편의 일이 정해져 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는 그렇지 않나 봅니다. 두 사람의 간단한 대화가 끝나자 어머님께선 요리에 분주한 절 큰 소리로 부르시네요. 왜 우리 정우한테 잡일을 시키느냐? 내 아들이 네 시다발이나 할 이유는 없다. 너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길래 장 하나 제대로 못 봐오는 것이냐? 어머님, 제가 잠시 깜빡했나 봐요. 다음부턴 주의할게요.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오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맛있는 밥 준비해 드릴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내 아들을 시키느냐? 정호 지혜비 도와 일하느라 힘들다. 식당 일이 얼마나 고된데 집에서는 무조건 쉬게 해라. 어머님, 오빠와 저는 맞벌이예요. 저도 전업주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 배가 불러서는 눈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말대꾸냐? 버르장머리 없는 것.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위아래도 모르고 덤벼든다더니 나는 우리 아들내미가 며느리 심부름하는 꼴 못 본다. 제가 평소에 야근과 업무에 찌들어서 고생하는 건 어머님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억눌렀네요. 역시 옛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저는 정성 들여 만든 요리를 마무리하고는 상을 차렸어요. 그러고 부엌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아직도 식사를 따로 하는 집이 있냐고요? 저도 옛날 옛적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그 집이 바로 저희 시댁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말이죠. 속상했지만 집안 규칙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가만히 밥을 먹고 있으니 거실에서 화기애애한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네요. 불 꺼진 부엌과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연휴는 끝나잖아요. 딱히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저만 참으면 괜찮아요. 여기서 남편은 중재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혼 초반 몇 달은 중재를 시도하던 남편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너무 고집을 부리시니 어느 순간 포기한 듯 보였어요. 이제 제가 이런 대접을 받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 눈칫밥만 먹은 연휴가 끝나고 약간 숨통이 트이는 듯 했네요. 그래도 시댁과 엮이지 않는 한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으니까요. 당연하겠지만 집안일 반반씩 하자는 제 제안에도 흔쾌히 동의하여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있어요. 어머, 나 어제 피곤해서 청소도 못하고 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니까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절 깨우지 않고 청소를 해뒀나 봐요. 안 그래도 여보 곤이 자길래 내가 대신했지. 명절에 우리 부모님 집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 집에서라도 쉬어야지. 괜찮아? 오빠 일 힘들잖아. 아무리 거기서 매니저라 해도 사람 부족하면 서빙도 해야 하고 움직일 일도 많아 보이던데 나 깨우지 그랬어. 우리 예은이도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는 건데 나 혼자 편히 쉴 순 없지. 걱정하지 마.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걸 하는 거야. 심지어 돈도 잘 벌어오는 능력 있는 여자인데 내가 모셔야지. 남편이라도 이렇게 절 배려해주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남편은 그제서야 이번 명절에 어머님께서 저를 막대한 것을 대신해서 사과하더라고요. 평범한 제 일상이 뒤집히기 시작한 것은 그 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날은 곤이 자던 중 몇 시쯤 되었으려나요? 남편의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려 제가 잠에서 깨어버렸어요. 들리지도 않는지 미동도 없이 코만 골고 있는 남편을 살살 깨우려 흔들었어요. 화면을 슬쩍 보니 시어머님의 전화였기 때문이죠. 자기야, 어머님 전화 왔어. 일어나 봐. 엄마가 이 시간에 웬일로? 여보세요?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뭐라고? 하품하며 전화를 받아든 남편은 이내 순식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핸드폰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건넸습니다. 여보,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 병원? 어머님 아프시기라도 한 거야? 대체 무슨 상황인데? 아빠가... 그 즉시 저희는 안내받은 병원으로 택시를 잡아 달려갔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핸드폰을 부여잡고는 어머님과 통화를 하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것을 보고 저는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네요. 남편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아버님은 이미... 그제야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네요. 시아버님의 사망 원인은 갑작스러운 심정지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 잠에서 깨어난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몸이 차갑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처음 발견된 거라고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미 구급차를 불렀을 때는 한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매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남편 가족의 죽음을 겪었으니 충격은 받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저를 하대하곤 했으니까요. 꽤 고된 시댁살이가 시작된 원인이기도 했고요. 우여곡절 아버님의 장례식을 마친 후 저는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레스토랑도 내팽개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살아생전 아버님께서 남편을 엄청나게 애지중지하셨으니까요. 외동아들인데 오죽하셨겠어요? 평일에도 저에게 전화해 잔소리와 핀잔을 늘어놓던 시어머니께서도 그 사건 이후 저를 신경 쓰지도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던 것 같네요. 드디어 어머님께서 먼저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종호야, 네 애비 뜻을 이어라. 이대로 애비가 한평생 몸바쳐 일궈놓은 가업을 내팽개칠 셈이냐? 엄마, 전력으로 도와주마. 너도 평소에 식당을 물려받길 원하지 않느냐? 지금이 기회다. 나랑 애비가 나이가 있어 네 앞으로 준비는 미리 해뒀다. 맞아, 여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어머님 의견이랑 같아. 힘내서 우리 다시 해보자, 응? 그렇게 남편은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식당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꼭두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오곤 했으니까요. 역시 평생 아버님 밑에서 일을 계속했다고 하더니 그 세월을 허투루 쓴 건 아니었나 봐요. 일에 불만이 없지는 않은지
집에 오면 짜증을 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남편 자신이 가장 힘들 거로 생각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아픔을 극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빠 왔어? 오늘 일은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어? 저는 12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퇴근한 것을 보고 반갑게 달려갔어요. 평소대로 그저 그랬어. 계속 하던 거라 어려운 건 없지만 좀 많이 피곤하네. 아유, 식당 일 힘들지. 고생이 많아, 여보가.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우리 잠깐 차라도 마실래? 차 내올게. 여보랑 이야기 못한 지 오래되었잖아. 됐어, 나 잘 거야. 한 가지 더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저와의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했네요. 잠을 푹 자고 싶다며 각방도 쓰자고 했고요. 평소에 친절하고 다정하던 남편이 일에 지쳐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최대한 환경을 맞춰주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약간 달라진 시댁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홀로 남은 시어머니께서는 외로우신지 저희 집을 이전보다 더 자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나면 연락도 미리 주지 않으시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남편보다 더 일찍 퇴근한 날이었네요. 어머님 집에 계셨어요?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빨리 왔을 텐데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네 허락이라도 맡아야 한단 소리냐? 이러시는 걸 보니 역시 시댁은 남의 편임이 틀림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실 걸 알았으면 장이라도 봐서 올 생각이었거든요. 오늘 집에 먹을 게 없어서요. 뭐? 먹을 게 없어? 우리 정호는 어쩌고? 이따가 정호 오면 어쩌려고 먹을 게 없어? 오빠는 보통 식당에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오니깐요. 요즘엔 제가 식사를 챙긴 적이 별로 없네요. 제 말은 시어머니의 화를 돋우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살림도 내팽개치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우리 정우가 얼마나 고생을 할지 뻔하다. 여자가 되어가지고 집밥 하나 제대로 안 차려주냐? 그래서 정우가 힘은 나겠느냐? 대체 여자가 어쨌다는지 모르겠지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가업을 물려받자 어머님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일에 바빠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와는 최근에는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기조차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시집살이 제 2막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불편한 관계가 뒤집힌 것은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연차를 쓰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친구가 식당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배고프지 않아? 그러고 보니 형부 사장 됐다며? 완전 축하해. 성공했네, 형부. 에이, 아버님네 가게 물려받은 것뿐이야. 요즘 장사가 잘 되는지 꽤 바빠 보이더라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니까. 오늘도 정신없이 일하고 있을 거야. 뭐 개인 사업이 그렇지.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들면 우리가 서프라이즈로 찾아가는 건 어때? 나도 간만에 형부한테 인사드려야지. 그렇게 친구와 저는 남편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은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1시간은 달려야 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일이 바쁜 시기에는 자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친구가 오랜만에 형부 얼굴 볼 겸 방문하자고 해서 가게 되었네요. 분명 여기가 맞는데 이상하다. 그러게, 내 기억에도 여기가 맞는데. 저번에 너가 데려왔잖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식당이 있어야 할 상가가 텅텅 비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 임대라는 용지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것이 보였죠. 뭔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자기 지금 어디야? 나? 당연히 일하고 있지. 지금 지영이랑 자기네 식당 앞에 있는데 식당이 안 보여. 뭐? 엉뚱한 데 간 거 아니야? 제가 그 가게를 한두 번 방문한 것도 아니고 길을 잃을 리가 없었죠. 사진을 찍어 보내니
시치미를 떼던 남편은 지금 어머님 댁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네요. 무슨 일인가 싶어 친구를 돌려보낸 뒤 부랴부랴 시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죠. 대체 무슨 상황인지, 왜 가게가 있던 자리가 임대로 나온 것인지 영문을 몰랐던 저는 도착하자마자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해. 아가, 사정이 어려운 걸 속여서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들은 내용을 대충 요약해보면 남편이 가게를 물려받자마자 그와 동시에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졌고 이리저리 빚을 내가면서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3달 전에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한테 출근하는 척 해놓고 시댁에 머물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저를 속인 두 사람의 배신감이 심하게 들었지만 남편이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노력한 것을 봐왔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나만 믿어. 정말 미안해, 예은아. 내가 꼭 합격해서 새롭게 시작할게. 빚도 나 혼자서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믿어줘. 그래도 좌절을 이겨내고 열심히 살겠다고 벌써 자격증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황당했지만 저는 두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오빠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의논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 오빠도 온 힘을 들였으니까 말이야. 미안하다, 아가야.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닌데.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죠. 안 그래도 요즘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는 일도 드물고 딱히 꼬투리를 잡지 않는 것에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완전 180도 바뀐 모습으로 저를 대하곤 했어요. 마치 새롭게 태어나신 듯 말이죠. 아가, 고생하는 거 기특해서 선물 주러 왔다. 오는 길에 장 섰길래 반찬도 한가득 가져왔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이때까지 괴롭힌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며 제 앞에서 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달라지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백화점에 들러서 저를 위해 가방을 사오셨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쓸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과거를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 기억 속에 눈칫밥 먹은 세월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저도 애써 잊고 시어머니께 다가가려 노력했죠. 그렇게 저희 관계는 화기애애해지는 듯 보였어요. 살다 보니 다시 좋은 날은 오더라고요. 저는 능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살짝 자랑을 섞자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임명된 거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꾸준히 준비하던 자격증 취득 후 타일 시공 업체에 바로 취업을 했네요. 저희 둘의 겹경사를 접한 시어머니께서 비싼 소고기를 한가득 사들고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남편의 사업이 그렇게 된 이후에도 저의 수입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딱히 경제적으로 고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취업도 성공했고 남편 쪽도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시련이 끝났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점점 믿게 되었죠. 남편과 오붓하게 식사를 하던 중 뜸들이며 남편이 말을 꺼내네요. 자기야, 사실은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뭐? 경매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식당 자금 한참 부족할 때 엄마가 대출을 받아 도와줬는데 요즘 대출도 나오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돌려막기도 한계가 오더라고.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미리 들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죠. 남편은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 많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했던 건 당연하고요. 그렇다고 저나 친정에 돈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혼자 이리저리 해결하려고 분주했던 것 같았어요. 남편도 쉴 새 없이 노력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저는 그 길로 친정어머니께 연락했죠. 저희 집은 친정어머니 홀로 계세요.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부동산 쪽에 오래 계셨고 지금은 투자도 병행하세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하고 있는 집이 좀 있거든요. 사정을 설명하니 친정어머니께서도 흔쾌히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표하셔서 저희는 시어머니께 근처에 작은 집을 세드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은 너무 고맙다고 하며 저를 더 지극정성으로 대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께서 제가 출근한 사이 저희 집 청소를 다 해두시고 퇴근하니 따뜻한 밥이 식탁에 준비되어 있던 적이 있기도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복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네요.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친정어머니의 부고 소식이었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 평소에 앓던 지병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큰 수술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평소에 거리가 멀고 일에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되었어요. 저는 하늘을 잃은 슬픔에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완전히 알아눕고 말았어요. 그런 저의 곁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켜주며 위로해 주었네요. 아가, 슬퍼도 밥은 먹어야 한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 어머님께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죽을 끓여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배가 고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애써 준비하신 어머님의 정성을 생각해 겨우 숟가락을 들었죠. 그 순간 눈물이 복받쳐 올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분 안다, 아가. 내가 옆에 있어주마. 떠난 사람은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거다. 어머님께서는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주시며 저를 위로해 주시네요. 내가 여기 있으면 불편할 테니 얼른 먹고 쉬거라. 난 이만 이 집 정리나 하마. 네, 어머님. 위로 감사해요. 얼른 정신 차려야죠. 정신 안 차려도 된다. 허튼 생각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만 줘라.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를 떠나보낸 후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편이 돼주었고 곁에 있었기에 겨우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해야겠다고 생각되어 애써 정신을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왔죠. 역시 무탈한 날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일상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저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저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이 큰 재산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함께 상의하던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오빠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의견을 묻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생뚱맞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유산 절반은 어차피 내 것이잖아. 이참에 바로 내 앞으로 이전하는 건 어때?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해가 되지 않아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죠. 원래 부부 사이의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거 알지? 그러니까 절반은 어차피 내 거란 말이지. 그리고 절반만 자기한테 남으면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야. 완전 이득이지? 저는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심장이 싸해지고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어차피 농담이 섞여 있을 거라 믿기도 했고요. 아무튼 딱히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얻지 못한 채 그렇게 대화는 흐지부지 끝이 났죠. 역시 저를 엄습했던 싸한 느낌은 아예 틀리지만은 않았나 봐요. 남편은 그 이후로도 뜬금없이 유산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자기야, 여기 봐. 부부 사이의 재산 분할권에 관해서 기사 뜬 거야. 보내줄게. 난 관심 없거든.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그리고 식당 때문에 생긴 빚은 오빠 혼자 일해서 갚기로 약속했잖아. 저는 아무리 남편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어머님 유산을 나눌 생각이 일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거절의 의사를 표하곤 했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지쳤는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에 남편이 말한 것들은 머릿속에서 새까맣게 잊고 살았네요. 자문을 얻어 재산도 적당히 관리에 맡겼고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많았고 바쁘게 일했던 탓인지
저는 금세 또 몸살이 나고 말았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자주 아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요. 그런 거 미안해할 필요 없다. 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다. 시어머니는 엄마를 잃은 저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을 몸소 증명하듯 저희 집에 머물며 밤낮 없이 제 간호에 매달렸죠. 그렇게 어머님께 감동하며 안방의 침대에 누워 스르륵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죠. 무시하고 다시 잠들려 했지만 불 꺼진 방에서 자꾸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신경이 쓰여 눈을 뜨게 되었어요. 저 밤눈이 아주 좋거든요. 원래 시력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고도 소리의 정체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살금살금 제 옷장과 서랍, 캐비넷을 열어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보였어요. 제 집을 왜 그렇게 뒤지는지와 대체 저 몰래 무얼 찾는지에 대한 의문이 섰지만 저는 실눈을 뜨고 어머님께서 눈치채지 못하게 지켜보았죠. 그렇게 한참을 뒤적거리는 어머님께서는 찾는 것이 없는지 무거운 한숨을 쉰 채 발소리가 나지 않게 방을 조용히 나가시더라고요. 대체 무엇이 필요하셨던 걸까요? 그때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뭔가 냉전의 기류가 흐르는 것을 저는 눈치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위로해준다는 이유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틀어박혀 버리거나 약속이 있다고 나가버리곤 하는 것이 뭔가 어머님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죠. 찬바람이 쌩쌩 느껴졌어요. 마치 두 사람은 시선조차 교환하지 않는 듯 보였으니까요. 저는 무슨 일인지 엄청나게 궁금했지만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알기에는 어머님께서 홀로 남은 지금 어머님의 유일한 가족일 텐데요. 그 이후로도 몇 번 이상한 사건들이 있었네요. 하루는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밥을 셋이서 먹던 중이었어요. 전화가 와서 잠시 받고 다시 식사하려 앉은 저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야? 아, 그 강남에 받은 빌딩 있잖아. 거기 관리업체인데 지금 보수공사 중이라 하나 물어볼 게 생겼대. 제 대답을 듣자 두 사람의 표정이 싸해지는 것을 아무리 둔한 저라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다시 저를 설득하려 드네요. 자기 그렇게 많은 유산 다 관리하기 피곤하지 않아? 요즘 전화도 많이 오는 것 같던데 그러게 몇 개는 내가 관리해도 된다니까. 괜찮다는데 그러네. 어머니 유산인데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지. 못할 것도 없어. 옆에서 잠자코 눈치를 보던 시어머니가 한 숟갈에 얹으신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나도 집 한 채 가져보자. 집도 아직 새들어 살지 않느냐. 어머님의 말씀은 저에게 꽤 예상 밖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집은 원래 친정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 지금 저에게 넘어온 상황일 테긴 하지만 월세나 전세금을 받고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거주하시게 드린 거라 딱히 부담할 비용도 없으실 텐데 말이죠. 어이없어하는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어요. 유산의 절반은 내 건데 왜 엄마가 참견하는 거야? 그게 절반이 왜 다 네 거냐? 오냐오냐 키워놨더니 감히 애미 앞에서 대들어?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알아서 자신들의 꿍꿍이를 밝히는 이 상황을 저는 가만히 관전하고 있었죠. 아가야, 속지 마라. 정우차한테 가면 사돈 어른의 유산 하나도 못 지킨다. 지혜비 평생 칼고 닦아놓은 밥집 말아먹은 거 보면 모르겠느냐? 아니 엄마, 그 이야기가 왜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 나는 예은이랑 부부관계라니까. 법적 부부관계. 그러니까 50%는 내 거지. 왜 자꾸 간섭하는 거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두 사람에게 유산을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도대체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감히 애지중지 키워준 애미를 내팽개치고 그걸 다 차지하려고 해?
화를 참지 못한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어요. 설마 시어머니까지 이 유산을 노리고 있었을 줄이야. 그 이후로 어머님의 친절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달까요? 꿍꿍이가 있는 친절은 오히려 역겨울 다름이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 며칠 뒤 어느 쉬는 날 저는 아는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화장을 마친 후 옷을 차려입고 이제 액세서리를 착용할 차례였죠. 평소 액세서리를 보관하던 화장대 서랍을 열었는데 제가 찾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는 회사와 집이 전부니 착용할 일이 드물어 액세서리함을 좀처럼 열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분명 마지막으로 썼던 날에 제자리에 잘 돌려놓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아무리 옆에 서랍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던 그때 잠든 저 몰래 방을 뒤적거리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어도 누가 어머님을 상대로 그런 의심을 해. 나도 참 너무 나갔어. 저는 순금 액세서리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보통은 14K나 18K를 모으지만 저는 화려한 걸 워낙 좋아해서 생긴 취미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 하나에 감정가가 몇백만 원이 넘을 텐데 대체 어디 간 것인지 식이 끝난 후에 다시 찾아봐야겠어요. 아무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제 액세서리들이 하나씩 사라지더라고요. 몇십 개가 넘으니 한두 개 빠진 정도로 보관함이 허전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는 액세서리 매니아인 만큼 제가 산 것들의 종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제가 찾는 반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제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저는 CCTV를 몰래 방 안에 설치하게 되었어요.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집에 외부인이 출입한 적도 없는데 또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녹화된 영상을 하나하나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어?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시어머니께서 제가 출근한 사이 집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는 제 서랍을 뒤지고 순금 반지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당장 영상을 백업했어요. 설마 어머님께 도벽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버릇이 있었다뇨. 한두 번이 아닌 듯 능숙하게 서랍 안을 헤집어 놓고 다시 정리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확인하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를 완전히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소형 녹음기를 주머니에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설득에도 제가 반응이 없자 더욱 끈질기게 저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그 집이 힘들면 작은 소건물이라도 괜찮다. 감사히 받으마. 내가 더욱 잘해주마. 아니 엄마, 왜 자꾸 내 재산 노리는데? 그거 어차피 다 내 것이라니까? 그렇지 여보야.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더니 그걸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나 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 않느냐? 절대 얘 손에 한 푼도 쥐어주지 마라. 차라리 나에게 맡겨라. 응? 정호의 빚 재산도 내가 관리해 오곤 했다. 그러는 엄마는 아빠 돈으로 평생 놀고 먹었으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한 달 내내 들으니 이제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참다 지친 저는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힌 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 입술만 보고 있네요. 그렇게 유산이 문제면 내가 이혼할게. 뭐라고?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도 진짜 이런 집구석 지쳤으니까. 제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에 시어머니는 황당해 있었고 남편은 저를 협박하기 시작하네요. 당신 말 다 했어? 뭐 이혼? 그래 이혼해. 돈 나눠주기 싫어서 이혼하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래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내 지분 50% 이상은 가져올 거니까. 정말 염치 없다 오빠. 아무리 돈 때문에 고생을 했다 해도 우리 엄마 재산을 노려?
엄마가 당신 이런 모습 보면 하늘에서 피눈물 흘릴 거야. 염치? 염치는 개뿔.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인데 그걸 빼앗아 가려는 게 지금 누군 줄 알고? 우리 엄마가 평생 모아서 나한테 물려준 유산이 왜 네 권리인데? 끝까지 보자 하니까 돈에 미쳐 인간성의 바닥을 보이는 남편에게 저는 결국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네요. 시어머니는 제 이혼 선언에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다시 연기하시는지 뭔지 갈 곳 없고 이 나이 먹고 집안채도 없다나 뭐라나 불쌍한 척을 시작하시던데요. 저는 어머님께 제가 해드릴 도리는 충분히 다했으니 이제 미련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대화들이 다 녹음된다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참 어이없죠. 어떻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통 속으로 저를 털어먹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숨기고 있던 본성을 드러낸 것인지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 뒤로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냉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혼 의사를 밝혔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변호사에게 찾아가 제발 이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네요. 그렇게 저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이혼될 때까지만 꾸역꾸역 참고 살 생각이었죠. 퇴근하고 간단히 샤워를 마친 후 머리를 말리고 있던 제게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갑자기 무언가를 내밀더라고요. 이혼 소송장이 드디어 도착했나 봐요. 이게 뭐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그렇게 물어오는 남편을 비웃으며 대답했죠. 보다시피 오빠도 이혼하라며. 진짜 왜 이러는데? 딱 절반만 순순히 내놓으면 될 걸 꼭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야겠어? 마음대로 해. 네가 변호사를 부르든 말든 어차피 너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될 거니까. 괜히 변호사 선임할 돈 낭비하지 말고 순순히 나가는 게 좋을걸? 저는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대충 대답하고는 머리를 마저 말렸습니다.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남편이 꽥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잘 안 들렸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손에 들려있던 드라이기를 내팽개친 남편이 제 뺨을 내리치네요. 그러고는 저한테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요. 저는 어차피 녹음기를 항상 켜놓고 다녔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욕을 퍼붓던 남편은 너 두고 봐 라는 경고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선 자리를 떴어요. 남편은 그렇게 저와 싸우고 집을 나가서 어디서 지내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예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 청구를 해왔더라고요. 대신 시어머니만 저를 회유하러 가끔 찾아올 뿐이었죠. 아가,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날 봐서라도 결혼이라도 유지해주면 안 되느냐? 이 집에서 쫓겨나면 나는 정말 갈 곳이 없구나. 뭐 결국 그 태도도 사과도 다 집이나 건물이 탐나서 연기한 것이겠지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충격에 빠지도록 마무리를 잊지 않았죠. 어머니, 제 반지랑 목걸이 다 어디 뒀어요? 상관없어요. 경찰이 조만간 찾아낼 테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요. 끝까지 시치미를 떼시길래 저는 휴대폰을 열어 어머님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재생시켰죠. 그때서야 시어머님은 자신이 훔친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네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랬다. 정말 무능력한 사람들이 끝까지 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하던 시어머니는 곧 경찰이 찾을 거라는 제 말에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뒤돌아가시네요. 제 말대로 이미 시어머니에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거든요. 조사 결과 금은방에 팔았다고 밝혀져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죠. 그냥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이랄까요? 그렇게 유산의 50%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던 남편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죠. 이혼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참고로 저희가 거주하던 집도 원래 친정어머니의 재산이었거든요. 특유 재산인 만큼 당연히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지분이 분할될 리가 없었죠.
그렇게 남편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는 판결이 내려졌네요. 남편은 끝까지 재산을 조금이라도 챙기려 항소했지만 쓸데없는 짓 아니겠어요? 모든 판결이 끝나자 그제서야 노선을 바꿨는지 콧대 높던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아직도 돈이 필요해? 저는 그런 두 사람을 실컷 비웃으며 비꼬아 주었어요. 제 예상대로 두 사람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제발 내가 잘할게. 재산 분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같이 살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진짜 잘할게. 난 그쪽 얼굴 쳐다보기만 해도 토 쏠리거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역겨운 자식아. 자유의 몸이 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제 지인들을 통해 연락 의사를 밝히며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지만요.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이지만 큰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돈에 매달려 구질구질하게 살지는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저는 현재 직장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으며 친정어머니의 유산으로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리가 힘드니까 부동산 재산 중 몇 개는 처분했는데 재개발이 들어간 지역도 있었던 탓인지 꽤 큰 차익을 남길 수 있었네요. 다시 1년이 지나고 명절을 맞이해서 저는 친정어머니의 묘에 성묘하러 잠깐 들렸어요. 엄마, 그동안 바쁘다고 내가 너무 못 챙겨줬지. 이제 자주 올게. 날 괴롭히는 사람들도 이제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 엄마. 그래도 나 우리 엄마 재산 다 지켜냈어. 보고 있지? 그동안의 고생이 생각나서 제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애써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으니까요. 무덤에 꽃을 놓고 엄마와의 추억에 잠겨 있었더니 벌써 날이 어둑해졌네요. 저는 근처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 후 카페에 앉아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꺼내게 된 제 사연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항상 행복만이 가득했으면 하지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고난의 끝에 분명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며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